어제 열린 2024 대선의 공화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첫 후보 토론회에서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의 후보가 약 2시간 동안 2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후보 토론에 불참한 대신 온라인 대담에 출연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인터뷰 대다수의 시간을 자신을 기소한 검찰과 조 바이든 대통령 그리고 민주당을 비판하는 데 크게 할애했습니다. 뉴욕시 브루클린에 소재한 아파트 내에서 40대 중국계 여성이 이혼 남성으로부터 망치 공격을 받아 사망하고 피해자의 2 자녀가 중태에 빠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뉴욕시 퀸즈에서 70대 남성 용의자가 5세 여아를 납치한 후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성폭행하고 또 용의자가 여아의 모친과 알던 사이였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가 7.31%로 23년 내 최고 수준을 기록한 가운데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수요가 28년 내 최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로 매주 3,000명 이상씩 몰리는 망명 신청자의 수용 문제를 놓고 시정부와 주정부 간 갈등이 깊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9 이정원입니다. 어제 내년 대선을 앞두고 공화당 내 대통령 후보 선출을 위한 당내 경선의 공식적 시작을 알리는 첫 후보 토론이 열렸습니다. 당내 유력 대선 주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의 후보가 약 2시간 동안 2위의 자리를 두고 치열한 논쟁을 벌였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전장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공화당 대선 후보 1차 토론회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내 압도적 1위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불참한 가운데 트럼프 대항마로 기대를 모았던 론 디샌티스 플로리다 주지사를 비롯해 급부상한 기업가 출신 비벡, 라마스와미 등 8명의 후보들이 2시간 동안 난타전을 벌이며 치열한 2위 싸움을 벌였습니다. 38세 최연소로 정치 경력도 전무한 라마스와미 후보는 나는 정치인이 아닌 기업가다. 그러나 새로운 세대만이 미국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아웃사이더가 승리할 것이라며 도발적인 대선 도전 포부를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는 경쟁자들의 발언마다 수시로 끼어들며 직설적 비방을 오가는 설전을 이어갔습니다. 다른 후보들도 라마스와미에 대한 견제를 여과 없이 드러냈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자신을 가장 잘 준비된 후보라고 내세우면서 라마스와미를 겨냥해 지금은 견습생을 위한 시점이 아니며 풋내기가 필요 없다고 말했습니다. 크리스티 전 주지사는 라마스와미를 향해 챗 GPT 같은 소리는 충분히 들었다고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라마스와미 후보는 토론에서 자신을 박살내라는 디샌티스 후보의 슈퍼백 메모를 언급하며 디샌티스를 슈퍼백의 꼭두각시라고 지목하며 반격하기도 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비롯해 국경 문제 등 주요 쟁점을 둘러싼 논쟁도 이어졌습니다. 또 후보들은 지난 중간선거 최대 이슈였던 낙태 문제를 놓고도 이견을 보였습니다. 펜스 전 부통령은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하는 연방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한 반면 헨리 전 대사는 상원 표결 등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 주 차원의 규제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없었지만 토론의 중심은 결국 트럼프였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유죄 판결을 받아도 그가 당선되면 후보로서 지지하겠냐는 질문에 디샌티스 주지사, 라마스와미 후보,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 니키 헤일리 전 유엔 대사 등 6명의 후보는 찬성 입장을 밝혔습니다. 에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는 처음부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고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는 다소 뒤늦게 반대편에 섰습니다. 라마스와미 후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은 21세기 최고의 대통령이라며 가장 적극적으로 트럼프 전 대통령을 옹호했습니다. 또 그는 자신이 대통령이 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을 사면하겠다며 다른 후보들에게 이를 요구하는 등 친-트럼프 색채를 분명히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언을 요청한 펜스 전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뒤집기 시도와 관련해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나에게 헌법보다 자신을 우선시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나는 헌법을 선택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NN 방송은 라마스와미 대 나머지 후보들의 토론이었다며 펜스 전 부통령은 한 방을 보여준 반면 디센티스 주지사는 그렇지 못했다고 총평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내년 대선에 공화당 후보로 뽑기 위한 첫 후보 토론에 참가하지 않고 온라인 대담에 출연했습니다. 특히 그는 대담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을 기소한 검찰을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계속해서 전상 기자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과 보수 논객 터커 칼슨의 대담은 사전 녹화돼 어제 오후 8시 55분 소셜미디어 X의 칼슨 계정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담은 보수 성향의 방송인 팍스뉴스가 중계하는 공화당 전국위원회의 첫 경선 후보 토론 시작보다 5분 먼저 게시됐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먼저 이번 토론에 나가지 않은 이유로 자신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공화당 내 압도적 1위임을 과시하면서 후보들의 질문에 대답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반 트럼프 노선을 내세우고 있는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과 아사 허친슨 전 아칸소 주지사, 크리스 크리스티 전 뉴저지 주지사 등을 후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사람 등으로 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이어서 그는 약 45분 동안 이어진 대담의 상당 부분을 조 바이든 대통령과 민주당, 자신을 형사 기소한 검사들을 공격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들을 야만적인 동물들이라고 원색적으로 비난하고 이들은 병든 사람들이고 우리나라를 증오하는 사람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또 2020년 대선은 조작됐다고 거듭 선거 사기를 주장하면서 그들은 속임수를 쓰지 않으면 당선될 수 없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정부의 친환경, 전기차 지원 등 주요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또 모든 국가 지도자를 알게 됐지만 특히 큰 지도자들이 있다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꼽았습니다. 만약 힐러리가 집권했거나 오바마의 사고방식이 계속됐다면 핵 전쟁이 일어났을 것이라고도 말했습니다. 트럼프는 다시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최우선 과제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불법 이민자 문제를 꼽으며 합법적으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국경을 단단히 봉쇄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날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담은 첫 공개 시 약 7,300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이후 2시간 만에 9,100만여 회를 넘어섰습니다. 칼슨은 팍스뉴스의 간판 앵커였지만 지난 4월 해고된 뒤 X를 통해 자체 제작한 인터뷰 방송 등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브루클린 선셋 파크에 소재한 아파트 내에서 중국계 여성이 이웃 남성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가해 남성은 여성과 함께 있던 5세 아들과 3세 딸을 공격했고 아이들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도에 정지원 기자입니다. 중국인 밀집 지역 중 하나인 브루클린 선셋파크 5에비뉴와 6에비뉴 사이 52스트릿에 위치한 아파트 2층에서 43세 중국계 여성이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남성으로부터 망치로 공격을 받아 사망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사망한 여성은 가해 남성과 말다툼을 벌였고 싸움을 하던 남성은 망치를 휘둘러 여성을 공격했으며 이어 여성과 함께 있던 5세 아들과 3세 딸에게도 망치를 휘둘렀습니다. 아파트 내에 폭행이 가해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여성과 아이들을 구조한 뒤 브루클린 NYU 랭곤 병원으로 옮겼지만 여성은 즉시 사망 판정을 받았으며 아이들 2명은 위독한 상태입니다. 가해자는 47세의 중국계 남성으로 범행 당시 아파트 내 본인의 집에 자신의 9세 아들도 머물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경찰이 사건의 범행 동기를 조사 중인 가운데 이원추 뉴욕주 상원의원에 따르면 이들이 중국인이 주로 사용하는 채팅 메신저 위챗을 통해 임대료 관련 언쟁을 벌인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가정의 아버지는 오하이오주에서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있으며 이웃들에 따르면 한 달에 한 번가량 가족들을 방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현장을 방문한 레스터창 뉴욕주 하원의원은 아이들까지 함께 공격을 받아 지역사회 충격이 매우 크다고 전하며 가해 남성이 정신건강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살펴보는 등 유사한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이겠다고 전했습니다. KBTV 뉴스 정지원입니다. 지난 화요일 퀸즈에서 5세 여자아이가 실종됐습니다. 아이는 같은 날 오후 발견됐는데 아이를 납치했던 사람은 다름 아닌 아이의 모친과 알고 지내던 70대 남성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용의자는 여아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간 후 성범죄를 저질러 뉴욕시경에 체포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뉴욕시경은 어제 75세 남성 프란츠 빌라가 5세 여아를 납치해 자신의 맨해튼 아파트로 데리고 갔으며 수시간을 함께 있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건물 밖으로 연행돼 나온 70대 용의자 빌라는 이 모든 것이 경찰에 보여주기식 언행이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5세 여아의 실종 신고는 아이가 사라진 지 4시간 만인 지난 화요일 오후 1시경에 접수됐습니다. 아이의 실종 당시 사진에는 핑크색 꽃무늬 원피스를 입고 있던 여아가 잭슨 하이츠 37에비뉴 및 79스트리트 인근에 위치한 슈퍼마켓에서 파란색 셔츠에 카키색 바지 차림의 75세 남성과 함께 나란히 걷고 있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수사당국은 용의자 빌라가 여아를 데리고 맨해튼 어퍼이스트사이드에 위치한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수시간 동안 집 안에 머문 것으로 확인됐다며 소녀가 성폭행을 당한 장소가 용의자의 아파트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실종된 5세 여아를 찾기 위해 탐지견은 물론 드론과 헬리콥터까지 동원해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실종됐던 여아는 같은 날 오후 4시 30분경 실종됐던 장소에서 멀지 않은 74스트리트과 루즈벨트 애비뉴 인근에서 발견됐습니다. 수사당국은 70대 용의자와 실종됐던 5세 여아의 모친이 서로 알고 지내던 사이로 아이의 엄마가 용의자로 하여금 자신의 아이를 데리고 인근 트래버스 파크에 데리고 가도 된다고 허락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용의자의 딸이 사라진 뒤 이들을 찾을 수 없게 되자 아이의 엄마는 오후 1시경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하고 나선 것입니다. 뉴욕시경은 구금된 75세 용의자 빌라가 전과는 없다고 밝혔고 퀸즈 지방검찰청은 아이의 모친은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현재 아이는 아버지의 보호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주택 구매자들의 모기지 수요가 28년 만에 최저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주택담보대출 모기지 금리는 7.31%를 기록해 23년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한 바 있습니다. 강정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모기지 은행협회는 계절조정 지수 기준으로 지난주 모기지 신청이 전주보다 4.2% 하락, 1995년 4월 이후 가장 적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0%나 줄어든 것입니다. 이는 지난주 30년 만기 고정금리 인기 대출 상품의 약정금리가 전주 7.16%에서 7.31%로 올라 2000년 12월 이후 최고치를 찍은 여파 등으로 평가됩니다. 불과 1년 전만 해도 이 금리는 5.65% 정도였습니다. 모기지 신청자 가운데 변동금리 비중은 7.6%로 최근 5달 사이 가장 많았으며 이는 월 상환 부담을 낮추기 위해 금리 변동 위험을 감수했기 때문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MBA의 조엘 칸 이코노미스트는 시장이 유동성 부족과 씨름하는 가운데 경제가 튼튼해 인플레이션이 강력히 높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면서 지난주 미 국채금리가 계속 올랐다고 모기지 금리 상승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어 주택 구매 의향이 있던 일부가 고금리와 구매력 하락 등으로 시장에서 철수하면서 모기지 신청이 줄어들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주택 구매자들은 고금리와 높은 집값뿐만 아니라 주택 공급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는 저금리 때 장기 고정금리로 집을 산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현 고금리 상황에서 매물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리얼터닷컴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주택 매물이 전년 동기 대비 9% 넘게 줄었고 코로나19 확산 이전 통상적 수준보다는 46%나 적었습니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주택 거래량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르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협회에 따르면 7월 기존 주택 매매 건수가 전월 대비 2.2% 감소한 407만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이는 올해 1월 이후 가장 낮은 매매 건수이며 주택 거래 성수기인 7월 기준으로는 2010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습니다. KBTV 뉴스 강정민입니다. 뉴욕시로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가 매주 약 3,0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에 공간도 자금도 부족한 뉴욕시는 뉴욕주 정부가 나서서 난민들을 각 지역으로 배분해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뉴욕주는 이에 반대하고 있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은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매주 약 3,000명씩 뉴욕시로 밀려드는 망명 신청자는 올 들어서만 약 10만 명 이상으로 집계돼 시정부가 자금 및 공간 부족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에릭 애덤스 뉴욕시장은 뉴욕 주정부 및 연방정부에 적극적인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상황인데 아담스 시장은 뉴욕시로 몰려드는 망명 신청자 문제를 뉴욕 주정부가 나서서 뉴욕시에만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뉴욕주 내 타 도시로 망명 신청자들을 균등하게 배분해 수용하도록 쉘터 처리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캐시 호컬 뉴욕 주지사는 그들은 뉴욕시에서 새로운 터전을 꾸리길 희망해서 이곳에 도착한 사람들이라며 그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뉴욕주가 임의로 지역을 배정하고 보호소에 머물라고 한다면 이는 보호소가 아니라 그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가둬두는 꼴이 되는 셈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뉴욕시와 뉴욕주는 상반된 의견을 어필하기 위해 변호인단을 통해 법원에 서한까지 발송하며 자신의 정당성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뉴욕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은 Right to Shelter 행정명령입니다. 이 법안은 뉴욕시 내 노숙자 및 망명 신청자가 밤 10시 이전에 보호소 시설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면 이들에게 쉘터를 제공해야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애덤스 시장은 이 같은 행정명령에 대해서도 지난 5월 위기 상황으로 인해 이행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행정명령 중단을 법원에 요청한 상태입니다. 망명 신청자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뉴욕시는 행정 처리의 변화를 통해 상황을 바꿔보려고 하고 있지만 뉴욕주의 상반된 입장으로 인해 갈등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이민서비스국에서 발표한 2022 회계년도 이민연감에 따르면 이 기간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한인은 전년도보다 31% 늘어난 16,172명이며 이 중 64%는 취업 이민을 통해 받았습니다. 이는 미국 전체 영주권 취득자의 절반가량이 시민권자의 직계가족을 통해 받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영주권을 받은 외국인 101만 8,349명 중 42%는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받았으며 취업 이민을 통한 영주권 취득자는 26.5%에 그쳤습니다. 반면 한인들의 경우 시민권자 직계가족으로 28.5%가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다른 가족이민 신청으로 영주권을 받은 한인은 1,169명입니다. 같은 기간 미국인으로 귀화한 한인 영주권자는 14,880명입니다. 뉴저지주가 주택 소유주와 세입자들의 재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실시하는 주택 소유자 세입자 지원 프로그램 지원금이 앞으로는 매년 11월부터 지급됩니다. 올해 지원금을 받은 주택 소유자 116만 9천 명, 세입자 46만 8천 명은 신청 사항에 변경이 없으면 오는 11월 1일부터 자동으로 지원금을 받습니다. 수혜 내용은 약간 변경되는데 주택 소유자는 1년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 1,500달러, 15만 1달러부터 25만 달러까지는 1,000달러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나 65세 이상의 시니어는 스테이 뉴저지 프로그램이 시행되는 2026년 전까지 1,750달러를 받습니다. 1년 가구 소득 15만 달러까지의 세입자들은 450달러를 지원받습니다. 최근 최저임금 제도의 존재 의미가 사라졌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현재 미 전역에서 연방정부가 정한 최저임금 시간당 7달러 25센트를 지급받는 노동자는 6만 8천 명에 불과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시간당 임금을 받는 미국 전체 노동자의 0.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입니다. 한때 최저임금 직장의 대명사로 불렸던 유통업체 월마트도 직원들에게 시간당 최소 14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의 2배에 가까운 액수입니다. 또한 일부 지역이 자체적으로 연방정부 기준보다 높은 액수의 최저임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것도 연방정부 최저임금의 영향력을 끌어내린 요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하우스 프레시가 발표한 뉴욕시 보로별 가장 더러운 지역 통계 자료에 따르면 퀸즈에서는 우편번호 11385 리지우드 지역이 꼽혔습니다. 2위는 퀸즈 자마이카 지역, 3위는 퀸즈 플러싱 일대와 코로나 지역을 아우르는 우편번호 11368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4위는 사우스 오존파크 지역이었으며 5위는 우드사이드 지역입니다. 반대로 퀸즈 내에서 가장 깨끗한 지역으로는 나소 카운티와 퀸즈의 경제 지역인 뉴 하이드 파크가 꼽혔습니다.
이번 통계에서 브루클린의 베스포드 스타이브센트와 크라운 하이츠 지역을 아우르는 우편 번호 11216 지역이 뉴욕시에서 가장 지저분한 지역으로 꼽혔습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KBTV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 바랍니다.